네, 처럼 대북 전단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일에 걸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전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공수처 출범과 인사청문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필리버스터 작년 이맘때도 한번 저희가 겪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6일 만에 이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표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 과정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코로나가 없고 그런 정국이라면 뭐 무제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집권 여당의 운명입니다. 집권 여당은 이 정국을 책임져야 돼요. 야당은 비판하고 반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집권 여당은 전국을 책임지고 특히 코로나19가 지금 예상보다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 세계에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방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집권 여당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결단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테고 예. 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무엇이든 야당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야당도 사실 할 만큼 했고 성공도 하셨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켰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렸고요. 이게 여기서 더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치와 타협, 의회 정치라는 것은 예. 야당이 이렇게 많이 얻었을 때 이제는 김종인 위원장식으로 다음 정국으로 넘어가서 다투겠다. 이게 더 저는 성숙한 게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필리버스터가 왜 도입이 되느냐 네. 이제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1976년인가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제일 먼저 시도를 했고 예. 군사 시절을 거치면서 이것이 없어졌다가 2012년에 지금의 여당이 이제 다시 부활을 시켰었고 이 부분을 또 충분히 활용한 것이 지금의 여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필리버스터에 대한 그 입법 정신을 탓할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뭐냐 그러면은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인지상정 역지사지입니다. 의사진행 방해라든가 정책에다 입법을 방해시킨다 이런 의사진행의 방해적 차원으로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네.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해봐라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한다면은 상식으로 연민하는 대화 타입의 정치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수기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수기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필리버스터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 행위 자체를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조차도 이게 187명의 힘으로 중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역시 국회의 힘이라는 것은 숫자의 절대적이다. 이런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요. 헌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 지키기 위한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예.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규범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도적 자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도적 자제 그리고 자정적 기능 이걸 가지고 민주주의가 숙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이번 국회를 보면은 그런 수기 민주주의의 상실 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붕괴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저는 정치적 평론가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정치적 시기가 여당의 입장에서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입법을 할 수 있을 때 입법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년도에는 국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도에 계획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그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고 예. 또 그 통과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시기가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7일 날에 민주당에서 비공개 최고위원을 열었죠.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소위 말해서 공정, 개혁, 정의, 민생 4개의 법안 분야에 대해서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방침을 정해놓고 네. 지금 끝까지 만들어 거의 뭐 입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안 소위, 그다음에 여기서 안건 조정, 그다음 전체 회의 이 부분을 모두 장식을 했어요. 장악을 해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결국 숫자의 우위를 확인하는 그런 국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필리버스터 전국을 거쳐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마지막 법안이 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었는데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워낙 양측의 주장이 또 엇갈리는 사안이라서 각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게 생명권이나 표현의 자유예요. 근데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권 그러면 이게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접경 지역의 경기도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때 누구를 가장 고려해야 되느냐. 보편 타당한 원칙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법이 없을 때 누군가의 생명이 심대하게 침해받는다. 그 실제로 접경 지역 주민 집에 그 지붕을 뚫고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을 북한까지 날리려면 무거운 걸 달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법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네. 민주당은 이것도 역시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거고. 예. 그다음에 야당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욕하고 싶다. 이거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시 국민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예.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개혁 입법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리 최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법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예. 이건 여론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법으로 재단한다는 자체, 입법을 해서 막는다는 자체, 이걸 흔히 우리는 과잉 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게 과잉 입법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고, 예. 접경지대 주민들이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잘못되면 뭐 집도 파괴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잘못 불상사가 날 수도 있겠고, 이런 예. 부분들의 주민에 대한 안전, 생명, 뭐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우선 과제로 이것을 법으로 재단하면서 대북 관계에 대한 전달 살포까지 금지시키는 법을 통해서 이걸 생명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야 될 것이냐. 이건 좀 물음표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접경지 안전이, 주민의 안전이 문제라 그러면은 다른 법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장을 해주면 됩니다. 대북 전단 살포법이 어떻게 접경지대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번이죠. 그런 차면이고, 그 다음에 법에도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비판적 시각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엄연히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의 우선 순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위법성과 위헌성이 있는 이런 법들을 예. 왜 이렇게 강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간단하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흔히 말로 언론에서 비판적인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게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꼭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궁극적으로 내년 1년 동안 차기 대선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놓기 위한 문은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당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적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 한마디 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짧게 했으니까. 아, 예, 예. 그러면 북한과 싸우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하여 이게 분단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이거를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언제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은.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되고 저는 전쟁 일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기득권 엘리트층 자녀들 군대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 자녀들이 군대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저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개혁 입법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입법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 쟁점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다음 주에는 또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시키겠다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후의 과정도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입법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셨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럴 경우 원내대표직을 사임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은 되게 너그럽게 지금 이 상황을 넘어가고 언론도 보통 이럴 때는 완전히 무기력했고 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각인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분 동안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전략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럼 앞으로 과연 공수처를 막을 수 있겠느냐.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공수처는 출범할 것이고 그리고 검사가 공수처장이 되는 거는 아마 이건 여론조사를 해도 대다수가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에 검사 출신의 수장이 간다? 이건 뭐 검사공화국이 더 되는 것이죠. 예.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이 야당의 이제 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장을 넘기는 것이 야당에도 유리하다. 인사청문회는 아무리 여당이 방어를 해도 야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다시 한번 이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계속 공언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결국에 사과를 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상당한 진통이 있었죠,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이 있고, 뭐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오를 인정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과오가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될까라는 자기 모순에 좀 약간은 좀 답답한 신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부분을 굉장히 감정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 시기에 이 사고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분석을 하자면은 내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뭔가 엇박자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엇박자가 있었던 사실은 효과가 반감이 됐다라는 부분을 짚어줄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했는 것은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일종의 프레임이 돼서 상당한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아마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예. 보고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역사적 과거에 대한 책임을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중도 진영에 대한 확산, 중도로서의 확산, 이 지지세 확산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중도표 협수를 위한 어떤 전략적 차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권 여당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발판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뭐 집권 여당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 재보선 선거, 그다음 차기 대선까지 예.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소위 올감이라든가 뭔가 좀 공격의 빌미 될 것을 미리 소진시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예. 것이죠. 예. 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유, 사과에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혼자 참 애쓰신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로 깨끗하게 끝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역량이겠죠. 이번에 과연 국민의힘이 태극기 세력과 단절하고 그리고 전직 두 대통령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날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사족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